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나는 이대로 좋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마음에 늘 작은 불안을 고통스럽게 품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지금 그대로도 좋아라고 마음을 편하게 해줄 대답을 찾아내 평안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부족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서 물건을 소유해 부족한 것을 메워보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싱클레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버리고 사는 연습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이별 통보에 분노한 한 남성이 상대 여성을 찾아가 칼로 살해했다는 끔찍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매력적이거나 능력 있는 이성과 사귀는 행복에 관해 과장하며 부러워하지만 누구도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는 방법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로지 소비만 부추길 뿐 제대로 소유하거나 버리는 것에 대해 또 욕망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책 버리고 사는 연습에서는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이 우리가 왜 소유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정말 알기 쉽게 쉬운 문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낭독을 허가해 주신 21세기 북스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유한다는 것의 괴로움. A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다가 B가 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 A도 B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 쉽다. 이것이 바로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맛보는 가장 큰 불행이다. 소유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B를 가지고 있다, C를 가지고 있다, D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의 소음이 증가하고 기억의 메모리는 헛된 것에 낭비된다. 그리고 그 결과 사고는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진다. 물건이 잔뜩 쌓여 있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방에서는 명석한 사고를 할 수 없다. 방 안에 물건이 잔뜩 쌓여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많다. 아마도 소유한다는 것은 고단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모든 물건을 서랍 속에 착착 넣어버리거나 정리정돈의 기술을 배워 수납해보면 어떨까? 물론 소유물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줄어들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물건은 여전히 마음속 한 구석을 차지하기 마련이다. 일본에서 버리는 기술이나 정리정돈에 관한 책이 꾸준히 팔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다는 것을 얼마나 괴롭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하지만 이런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소유물을 버리거나 소유할 기회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버리기보다 정리정돈이라도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나는 이런 인간이다 라는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땡땡한 것을 갖고 있는 나는 땡땡한 욕망으로 가득 찬 땡땡한 존재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황홀하게 바라보며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한다. 좀 더 파헤쳐보면 우리는 누구나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시선이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존재이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소유해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척하고 싶어진다. 광고는 우리의 이런 약점을 가차없이 공격한다. 아직도 이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당신도 나처럼 멋져 보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멋진 영화배우가 광고 속 물건을 쓰면서 행복한 얼굴로 말하는 장면이다. 그는 자신의 멋진 이미지로 유혹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사고 싶도록 만든다. 우리는 그가 멋져 보이는 이유가 마치 그 물건을 써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광고다. 광고를 보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것만 있으면 나도 영화배우처럼 멋져 보이겠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나는 이대로 좋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마음에 늘 작은 불안을 고통스럽게 품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지금 그대로도 좋아라고 마음을 편하게 해줄 대답을 찾아내 평안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부족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서 물건을 소유해 부족한 것을 메워보려고 한다. 소유는 평가 기준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소유물은 아니다. 자격증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물이 될 수 있고, 학력도 그렇고 일이나 지위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인간관계도 소유물이 될 수 있다. 연인을 가지고, 배우자를 가지고, 가족을 가지고, 마침내 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유물이 늘어나면 그때마다 조금씩 안심이 된다. 따라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일수록 소유해야 할 것이 점점 많아진다. 안정을 찾고자 소유물을 늘렸는데 성가신 일이 생긴다. 소유물이 늘어난 만큼 그로 인한 불안도 커지게 된다. 아이러니하지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들인 물건이 새로운 불안을 낳는다고 보면 된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나중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훌륭한 배필을 만나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만큼 부모 자신이 자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은 셈이다. 또 이것은 부모를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이런 아이를 기르는 난 대단해 라는 자기평가를 받기 위해 자녀에 대한 희망 리스트를 날마다 늘려가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원하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은 생각의 소음으로 더 어지러워질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유욕이 가진 가장 중요한 측면, 즉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높이 평가해주기 마련이다. 자신의 평가만으로는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도 보조장치로 필요한 법이다. 즉, 우리는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자아를 떠받치고 있다. 이것은 위험한 자전거 조업에 지나지 않는다. 항상 자신이 칭찬받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실패하거나 비난받으면 조금이라도 자신이 낮게 평가받거나 기대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면 유리로 된 마음이 산산조각 나듯 쉽게 상처받는다. 따라서 주식을 사고 헬리콥터를 사고 회사를 사고 지구 전체를 사들이기라고도 할 것처럼 소유에 대한 갈망은 멈출 줄을 모른다. 결과적으로 더욱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면서
마음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진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이 최대의 스트레스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방안도 서랍석도 변함없이 뒤죽박죽이다. 그 이유는 정리되지 않고 버리지도 못한 그 많은 소유물 리스트가 내 존재를 지탱하도록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주기는커녕 생각에 잡음이 되고 있는데도 대부분은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현실 세계의 고통과 가상 세계의 쾌락. 우리 뇌는 따끔따끔한 고통의 자극을 기분 좋은 정보로 고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갈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데이터를 다시 고치는 과정을 불교 용어로 희론이라 한다. 쉽게 말해 제멋대로 추측해서 데이터를 고쳐 쓰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뇌가 데이터를 고쳤으면 더 이상 현실을 인지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을 괴롭히던 현실 대신 가상 행복에 사로잡혀 버린다. 만일 당신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아등바등 하는 와중에서도 행복하다면 가상 쾌락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비록 가상이긴 해도 계속 기분이 좋게 느끼며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더는 희론으로 진실을 감출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사실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 없는 지점에서는 욕망 때문에 생긴 괴로움이 한계에 이른다. 그리고 자극적이라 기분이 좋다고 눈가림하며 자신을 속였던 것들도 무너져 내린다. 사실 이때가 기회다. 처음으로 가상 쾌락을 버리고 변해야겠다는 의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로 든 유부남만을 좋아하는 여성의 경우라면 이런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질없는 일이니 그만두자 라고 마음먹게 되는 순간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희론, 즉 데이터 고쳐쓰기를 잘하고 욕망에서 오는 망상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고통을 기분 좋은 것이라고 느끼는 정도도 심하다. 그래서 수입을 늘리고 싶다. 지위를 높이고 싶다. 회사를 지배하고 싶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싶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다. 라는 욕망을 점점 키운다. 하지만 이런 욕망을 충족시키며 얻은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 머릿속 데이터를 고쳐 써서 맛보는 가상 쾌락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를 촉진하는 대부분의 광고는 지금 당신은 불행하다 라는 가상 자극을 주는 데서 시작된다. 이 자극은 얼핏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처음에는 나에겐 적이 없잖아. 어떻게 하지? 하는 기분이 들면서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생생한 고통을 맛본다. 하지만 이 고통은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사라진다. 원한다. 손에 넣었다. 고통이 사라진다. 행복하다. 라는 순으로 감정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고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상 자극을 주어 불행한 기분을 맛보게 한다. 그리고 그런 기분을 벗어나 진정한 행복이 아닌 가상 행복을 맛보는 길로 인도한다. 광고 중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물건 진열이다. 물건을 아예 보지 않으면 처음부터 욕망이 생기지 않을 텐데 괜히 물건을 보여줘서 갈망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자신의 오감으로 실물을 판단해서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다. 현대 광고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가상세계로 밀어넣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모두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정 물건을 사용하는 광고를 보았다고 치자. 마치 자신도 그 물건을 사용하면 광고 속에 나온 인물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적은 없는가. 일종의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셈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 물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것이다. 물론 광고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불행이다. 하지만 이런 기분에 사로잡힌 시점부터가 가상이다. 따라서 이런 기분을 떨쳐버리려고 물건을 살 때 느끼는 쾌락도 가상인 셈이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래에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괴로움만은 진실이다. 이래서는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다. 욕망은 결코 쿨하지 않다. 아무런 욕망이 없는 척하며 사는 사람도 거짓일 경우가 많다. 대부분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즉, 욕망을 비틀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넣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 이것이 만의 번뇌다.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욕망을 애써 무시하려 한다. 욕망을 갈망하는 사람을 보면 바보 같다는 교만이 마음속에서 뭉게뭉게 솟아오른다. 이렇게 점점 커진 만의 번뇌가 욕망의 번뇌를 꼭꼭 누르며 억압한다. 요즘에는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듯 차갑게 구는 남성이 대세인 듯하다. 이렇게 해서는 남녀 간의 연애가 불가능하다. 결혼한 커플마저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혼은커녕 연애마저 하지 않으려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배경에는 만의 번뇌가 있고 특히 그것이 남성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넘치는 승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좋아하는 여성이 생겨도 먼저 구애하지 않는 남자도 많다. 그 이유는 자신이 먼저 그 여성에게 다가간 뒤에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된 경우와 본인이 관심이 없는 듯이 행동하지만 상대가 먼저 다가오는 경우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후자 쪽이 훨씬 강하게 승인받았다는 느낌을 주고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기분도 강화시켜준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도 그랬다. 한때 사귀던 여성에게 이래도 내 곁에 있을 건가 하고 시험하듯 제멋대로 굴었다. 정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돈이 쪼들리니까 집세 좀 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다. 나보다 연상이었던 그녀는 이미 일을 하고 있어서 기꺼이 월세를 내주었다. 일부러 값비싼 코트를 가지고 싶다고 했더니 코트도 사주었다.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지 라거나 와, 이 신상품 멋진데? 라는 말을 툭툭 내뱉으며 일부러 원하는 상품 사진이 실린 잡지를 그녀 앞에 펼쳐놓기도 했다. 속된 말로 기둥서방처럼 살았던 시절이었다. 그녀에게 선물을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선물을 주고 나서
다른 마음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이 여자가 선물을 주는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이렇게 의심하는 것조차 싫어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독히 인정머리 없는 나쁜 남자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시험해야만 자아를 지킬 수 있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만의 번뇌는 점점 심해졌고 진흙탕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한순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늘 아슬아슬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그녀가 먼저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내 잘못된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당시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종파 불교의 승려였던 나는 그 일을 계기로 진정한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쿨한 척하는 수동적인 초식남들에 대해 내가 지나치게 신랄한 것도 과거에 내가 그러했기 때문임을 밝혀두고 싶다. 나 자신이 만의 번뇌에 지배되었던 시시한 젊은이였기에 그들 내면의 고통과 문제점 역시 잘 알 수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으시면 종교를 떠나서 욕망과 소비에 관한 체계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낭독한 부분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스님이 여자친구에 대해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이 웬 여자친구를 사귀고 또 뭐 결혼 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일본의 스님들은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같은 약간 그런 지위에 그런 종파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초식남이었기 때문에 초식남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초식남들이 욕망을 해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그 충족되지 못한 욕망에 의한 어떤 좌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시죠. 참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